자, 주식이에요. 뭐 여러분 주식 투자 많이 하셨죠? 여기 안 하신 분 안 계실 텐데요. 예, 제 아내도 2020년에 처음으로 주식시장에 뛰어든 겁니다. 어디 가나 주식 이야기하니까. 2020년 주가 올랐다고 돈 벌었다고 좋아합니다. 2021년 주가가 조정받으니까 싫어하다고 그럽니다. 작년에 주가가 많이 떨어지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주식 꼴도 보기 싫다.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하는 이야기는 꼴도 보기 싫은 주식 그냥 가지고 있어라. 제가 명목 GDP로 추정한 적정 주가거든요. 우리 일본식 디플레이션 아닙니다. 제가 명목 GDP 잠정 추정해 보니까 3.7% 나와요. 매년 3.7% 성장한다는 겁니다. 주가가 장기적으로 오른다는 겁니다. 근데 때로는 가대평가되고 가소평가되죠. 가대평가됐을 때는 제가 주식 비중 리스크 좀 관리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2021년, 2020년은 특히 2021년 상반기에 리스크 관리를 하시라고 말씀드렸고요. 근데 작년 말 기준으로 보니까 무려 24%나 저평가됐어요. 시간이 가면 여기 옵니다. 지금 여기가 3,000이거든요. 시간이 가면 여기 갑니다. 그래서 이 길을 가는 과정에서 올랐다 내렸다 하겠죠. 근데 결국 이 추세선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주식 비중 늘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유동성에 비해서도 가대평가됐다가 이제 가소평가됐고요.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여러분한테 늘 자주 말씀드린 일평균 수출 금액이죠. 물론 코스피가 좀 선행합니다만 상관계수가 0.86이거든요. 근데 2021년 6월에는요. 코스피가 일평균 수출 금액에서 36%나 가대평가됐었어요. 이때 2300 갔을 때 아니었습니까? 이 무렵에 제가 국민일보하고 인터뷰하면서요. 2200을 잠깐 수치를 내놨더니 제시했더니 국민일보가 한면에 하면서 2200까지 떨어진다. 이렇게 제목을 달아놨더라고요. 그때 다 4천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2200 간다 그러니까 조회 건수는 100만 건이 넘었는데요. 댓글이 다 여기였다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도 욕하셨어요? 그래서 그 기자가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하도 댓글이 여기 많고 자기한테도 기사를 쓴 자기한테도 거의 다 여기였다는 겁니다. 자기가 그 기사를 읽어보라고 말을 못했다.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이렇게 가대평가됐었어요. 이렇게 가대평가된 게 2007년 한 번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무슨 일이 있었죠? 이때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하니까요. 우리나라 은행들이 예대만이 축소된다고 다양한 수수료 수입을 해야 된다고 은행대로 주식형 펀드 캠페인을 했었어요. 제가 그때 H은행 용서 소장을 했었습니다만 H은행도 10조 펀드 캠페인을 했습니다. 8조를 모았어요. K은행, S은행 더 많이 모았습니다. 그래서 주식형 펀드를 144조나 모았거든요. 그렇게 모아주니까 자산운용사들이 계속 주식사면서 이렇게 가대평가를 만들어놨죠. 그리고 2008년 위기가 오니까 제가 이때도 좀 미리서 말하다가 좀 욕 많이 얻어왔습니다만 거품이 해소됐지 않습니까? 144조 같은 주식이 72조까지 주식형 펀드가 줄어든 거예요.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 우리나라 개인들은 생활비가 없어가지고 손해본 주식형 펀드 해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로 좀 증가했으면 지금도 100조 안팎이거든요. 144조 아주 훨씬 미칩니다. 근데 이번에는 누가 이렇게 가대평가를 만들어놨습니까? 동학개미운동 그 뒤에 누가 있었죠? 정말 다양한 유튜버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유튜버들이 그분들이 이렇게 가대평가를 저는 만들어놨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결국 거품이 꺼졌지 않습니까? 자, 제가 여러분한테 HP 필터로 계속 그 추세에서 얼마나 벗어났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추세에서 좀 2로 7%, 10% 벗어나면 주식 비중 저는 줄인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6월, 6, 7, 8월 이렇게 추세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저는 주식 비중 여러분들이 제가 토요일, 일요일 질문할 때 계속 얼마 가지고 있느냐. 제가 한 계좌를 그냥 아직도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 그거 다시 어떻게 하느냐 계속 물어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도 한 계좌는요, 그냥 CMA에다 그렇게 맡겨놨어요. 근데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CMA도 수익률 거의 못 내더라고요. 우선 원금은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거 하고 있고요. 한 계좌는 주식을 계속 운영하면서 인버스를 많이 사면서 인버스 사가지고 제가 돈 벌려는 게 아니고 늘 말씀드립니다.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자리 오면 어떻습니까? 이 밑으로 가면은 제가 CMA에 있던 주식을 현금을 다 주식을 살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버스를 다 팔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하나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기준이었으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오르면 주가가 또 한없이 오를 것 같아가지고 그때 사죠. 그 다음에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저평가된 국면에서 어떻습니까? 떨어지면 또 불안해가지고 그때 팔게 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이 어떤 한 기준, 제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저는 늘고 운영하기 때문에 제가 주식이 올랐을 때는 제 수익률 계좌가 굉장히 나쁩니다. 근데 아무리 작년같이 주가가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저는 마이너스 수익은 안 내요. 저는 첫째, 둘째, 셋째도 제가 58년 KT인데 원금 지키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 아닙니까? 이분처럼 젊다면 제가 리스크를 취하기 힘든데요. 제 나이는 원금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내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두 계좌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하나는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계좌고 하나는 계속 운영하는 계좌고 수익률이 어느 게 더 높겠어요? 운영하는 계좌가 더 높습니다. 그거를 인버스로 리스크 관리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 계좌가 지금 수익률이 평균은 한 지금 23% 정도 되는데요. 운영하는 계좌가 수익률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을 하나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그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4월이 저점일 것이다. 2021년 6월이가 정점이었고요. 그런데 이거는 그 통계청 순환변동치하고 좀 수치가 다릅니다. 통계청의 선행지수를 가지고 예측해가지고요. 제가 다시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를 만든 거예요. 트렌드를 구해가지고 추세를 재개해버린 겁니다. 거의 방향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4월이 저점일 것이다. 3, 4월이 저점일 것이다 말씀드렸는데 오르고 있고요. 근데 이번에 주가가 좀 빨리 오르다 보니까 이 선행지수 주가가 좀 빨리 갔었어요. 그래서 제가 6월, 8월쯤에 좀 조정을 거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제가 요새 9월까지도 조금 여러분한테 조심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계속 아마 10월 초 중순까지도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동안 5월, 8월, 6월, 8월이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9월에 떨어질 때 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월별모, 일별모 하더라도요. 아마 9월 달은 조정이 조금 더 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면에 주식을 사시면요. 선행지수 증가하고 아까 장기 순환사 우리 경기 서서히 이제 내년에는 확장 국면 들어서고 특히 12월에는 수출이 증가하면서 미국 수지도 흑자날 것이다. 그거는 큰 호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 아파트 가격 정말 많이 떨어졌죠. 이제 급락은 끝난 것 같습니다. 급락은 끝났는데 이게 추세적으로 오른 데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저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제가 PIR이라고 그러는데요. 서울의 경우 소득에 비해서 집값이 장기 평균이 8.9배였었는데요. 최근에 올 1, 4분기 보니까 10.8입니다. 아직 가격 평균보다 높죠. 조금 더 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면 부모에 있는 소득이 올라갔든지요. 근데 소득 올라가는 속도는 굉장히 둔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2분기 우리나라 명목소득이 마이너스였습니다. 실질은 마이너스 4%였어요. 물가는 오르는데 우리 임금이 그렇게 안 올랐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올라면 어때야 되겠어요? 집값이 좀 더 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값은 아직도 가대평가 영역에 들어섰다. 그 다음에 월세에 비해서도 이게 지금 가대평가됐죠. 이거는 제가 작성한 게 아니라 한국은행 데이터를 제가 그냥 이용한 거예요. 집값은 아까 주가는 제가 가소평가 영역에 들어섰다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집값은 아직도 가대평가 영역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 배분이에요. 우리 가계자산 중에서 76%가 부동산이죠. 전월세 보증금을 빼면 금융자산은 16%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50대, 60대 이분은 80% 이상이 이분들은 부동산이거든요. 사실 어쩔 수 없는 우리 어르신들이 집 하나 가지고 은퇴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금융자산은 적고요. 저는 이것마저도 유동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유동화 수단이 주택연금제도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행에다 돈 맡기면 물론 59세 이상 지금 9억인데 조만간 12억으로 정부에서 확대하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은행에다 집 맡기면은 매월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돈을 주는 거거든요.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르신들한테. 제 선배가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참 제가 존경하는 선배인데 이분은 장기 기증 이미 다 서약서 다 써놓고요. 그 다음에 연금 받고 있거든요. 이 주택연금도 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저는 그 선배를 보면서 참 잘 살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부동산 비중이 너무 높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이 1분기 이제 8월, 9월 가면 2분기 데이터가 발표가 되는데 5천조가 넘었죠. 그런데 그동안 은행 예금, 현금 및 예금, 주로 은행 예금인데 2021년에 43.4%에서 2022년 45.9, 올 1분기 46.9%까지 은행 쪽으로 돈이 많이 들어갔죠. 왜 그렇습니까? 은행 금리가 많이 줬기 때문이요. 작년에 은행 예금 금리가 1년짜리 5%, 5년짜리 4.5%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저 증권회사 다녔기 때문에 증권회사 다닌 사람들은 은행에 가입 안 합니다. 근데 작년에 제가 제 금융자산의 10% 정도를 은행예금으로 가입했어요. 1년짜리 5%, 5년짜리 4.5%. 제가 은행예금을 가입했던 것은 돈을 지키기 위한 것도 되지만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금리를 결정하는 요인 보니까요. 제가 얼마 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금리가 5% 이상 올라갈 시기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확률적으로. 그래서 은행에 한 10% 정도 가입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은행에 가입했는데요. 그 얼마 후에 그 은행 회장, 행장, 임원들이 강의 한번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강의 그때 금리 전망하면서 이런 질문을 남겨도 갔어요. 제가 당신네 은행에다 5년짜리 4.5% 예금을 가입해 놨는데 5년 후에 금리가 1 내지 2%로 떨어질 텐데 과연 당신들이 어떤 식으로 운용해가지고 저한테 4.5% 금리를 내줄지 참 궁금하다. 이런 질문을 남기고 나왔습니다만 그만큼 금리가 높아졌다는 겁니다. 지금 3.56%까지 떨어졌다고 지금 일부 은행에서 다시 4% 주더라고요. 작년에 들었던 게 만기가 돼가지고 빠져나가니까요. 그 돈을 다시 유치하기 위해서 4% 준다고 그러는데 굉장히 높은 금리라는 겁니다. 아마 내년 상반기 가면은 3% 안팎, 하반기 내후년 가면 2%대 진입할 거예요. 그만큼 우리 경제로 봤을 때 금리는 높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채권 비중이 3%밖에 안 되는데요. 아까 채권 금리 장기적으로 떨어졌다. 제가 작년과 3분기 채권 사시란 말씀을 드렸고요. 떨어지다 금리가 올랐는데 다시 채권을 살 기회를 주는 것 같습니다. 채권 투자도 꼭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3%인데요. 저는 최소한 10% 이상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채권을 사면은 경제 흐름을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채권에는 미래의 경제에서 미래 물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채권을 사시고 채권 금리를 보면은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이 경제 흐름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꼭 채권 투자는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주식 비중이 23%까지 갔다가 작년에 19.7% 떨어졌고 올 1분기에 주가가 올라가지 21.8% 주식 양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다. 주가가 올라가지 이렇게 올라갔는데요. 23% 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목 GDP 일평균 수출에 비해서 우리 코스피가 20-30% 가대평가됐을 때였어요. 이때는 우리가 주식시장에 정말 많은 관심을 가졌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모든 경제 지표에서 저평가됐거나 아니면은 주가가 제자리 일평균 수출에 비해서도 거의 병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럴 때 왜 주식시장에 관심을 덜 갖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주식 비중 늘려야 된다. 그리고 은행 예금 비중은 지나치게 높다. 이걸 줄여가지고 채권 비중 늘리고 주식 비중 늘릴 시기다. 물론 비중은 여러분 투자 목적에 따라 달라요. 그런데 저는 이번 조정 국면에서 채권 주식 비중 한다면 주식 비중 한 70%까지 늘려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고요. 물론 우리가 미국처럼 주식 투자 많이 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 가계자산 중에서 주식 비중이 50.4%나 돼요. 근데 미국의 가계자산 중에서 장기 평균 주식 비중이 43%입니다. 지금도 미국은 너무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한테 중앙일보에 실린 제 칼럼을 그제 보내드렸었죠. 제가 미 10년 국제 수익률하고 미국 S&P 500하고 이렇게 상하관계 분석을 해보니까요. 이 10년 국제 수익률은 무려 19개월이나 선행하는데 그 선행성을 고려하니까 앞으로 1년간 미국 주가 별로 안 좋습니다. 차례 박스권 아니면 하락이에요. 아직도 과거에 비해서 주식 비중이 너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은 그렇게 투자 많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해외 주식 투자하는데요. 지난 작년 말 보니까 미국 비중이 61%더라고요. 유로 비중이 15%, 일본 3.0, 중국 2.7. 저 같으면 미국 비중 30% 이하로 줄이겠습니다. 60%에서. 제가 다다음 주에 이제 국민연금 강의를 가는데요. 요청한 데서 국민연금한테 체원 한 페이지로 요약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국민연금이요. 저도 국민연금 받고 우리 박사님도 받으실 텐데 국민연금 운영 수익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국민연금 운용 수익률 보니까 2000년에서 작년까지 23년간 연평균 수익률이 5.8%입니다. 근데 5.8% 의미가 뭐냐면은 우리나라 명목 GDP 성장률이 똑같이 5.8%였어요. 국민연금이 우리 명목 GDP 성장률만큼 수익을 냈다는 겁니다. 연평균요. 근데 제가 우리나라 잠재 명목 성장률 추정해 보니까 3.7%예요. 그러면 과거 통계가 맞다면 국민연금 운용 수익 3.7%라는 거죠. 근데 국민연금이 2028년까지요. 수익률 목표치를 5.6%로 잡아놨어요. 주식 비중을 55%, 지금 한 43%인데 55%가 늘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국민연금 가서는 미국 비중 줄여야지 그 수익률 5.6% 달성할 겁니다. 이런 거 제안을 드릴 생각인데요. 미국 비중이 너무 높다는 겁니다. 미국 비중 줄이고 유럽 비중을 넓히든지 일본 비중을 올리든지 아니면 아시아 우리 비중을 올리든지 실흥시장 비중 조절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제 강의는 이거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미리 써고 질문